일흔둘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오래 속아 살았는지를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옥자입니다. 이 나이가 되니 거짓말할 이유도 포장할 필요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나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평생을 시장 분식집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죽을 치고 밤 9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그런 삶이었어요. 손목은 늘 아팠고 다리 혈관은 울퉁불퉁 튀어나왔지만 그래도 견뎠습니다. 두 아들 민호와 진호를 키워야 했거든요. 남편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심장마비로 갔어요. 38의 나이에 홀로 남겨졌죠. 그때부터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새벽에 시장에 나가 장사하고 오후엔 남의 집 청소 일도 했어요. 저녁에 집에 와서는 아이들 숙제도 봐주고요. 잠은 하루에 4~5시간밖에 못 잤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저의 전부였으니까요. 큰아들 민호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했을 때 저는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제 손으로 키운 아이가 번듯한 회사원이 된 거잖아요. 결혼도 잘했죠. 며느리 연주는 예쁘고 똑똑한 여자였어요. 처음엔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라줬고요.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는 더욱 행복했습니다. 큰손주 서연이가 제게 안기며 할머니라고 부를 때, 그 작은 손이 제 얼굴을 만질 때, 저는 이 세상 모든 걸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둘째 손주 민준이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민호가 전셋집이 좁다며 같이 살자고 했을 때 저는 흔쾌히 응했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과 분식집을 정리해서 번듯한 아파트를 샀죠. 4억이 넘는 돈이었지만 가족이 함께 산다는 게 더 소중했거든요. 제 이름으로 된 집에서 아들 가족과 함께 사는 삶, 그게 제가 그린 노후의 모습이었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좋았습니다.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가 만든 간식을 먹고 숙제하다 모르는 게 있으면 저에게 와서 물어봤죠. 며느리 연주도 직장일로 바쁠 때면 아이들을 제가 돌봤어요. 저는 그런 일들이 행복했어요.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저를 찾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숙제는 학원에서 다 해오고 간식도 편의점에서 사 먹더라고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자라는 거니까요.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예전엔 어머니라고 다정하게 불러주던 연주가 점점 저를 대하는 말투가 차가워졌어요. 처음엔 직장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 도우려고 했죠.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온 가족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 미역국, 된장찌개를 돌아가면서 끓이고 반찬도 10가지씩 만들어 놨어요. 빨래도 개어서 각자 방에 가져다 놨고 청소도 구석구석 했습니다. 손주들 학원 가방도 챙겨주고 준비물도 미리미리 사다 놨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일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고마워한다는 말은 점점 줄어들고 대신 요구사항들이 늘어났죠. 반찬 간이 짜다, 청소가 깔끔하지 않다, 아이들 준비물을 깜빡했다는 식으로요. 저는 더 열심히 했습니다. 혹시 제가 부족한 건 아닌지, 더 잘해야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하면서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싱싱한 재료로 요리했고, 청소도 더 꼼꼼히 했어요.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도 직접 만들어서 냉장고에 채워 넣었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가 더 열심히 할수록 가족들은 저를 더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거든요. 고마움은커녕 작은 실수라도 하면 눈치를 주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가 월급 받는 가정부인 것처럼요.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이 집에서 할머니가 아니라 일꾼이 되어 있었다는 걸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언제부터인가 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을까? 언제부터 눈치를 보며 살게 되었을까? 분명히 이 집은 제 이름으로 된 집인데, 왜 나는 여기서 손님 같은 기분이 드는 걸까?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착취가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착취의 희생양이 바로 저 같은 노인들이라는 것도요.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몸이 건강한 노인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할 수 있으니까 해야 한다는 논리로요. 저는 그날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히 무언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끝이 어디일지 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깨달은 게 있어요. 아플 때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 세대는 평생 아픈 것도 참고 살았잖아요. 조금 아파도 파스 하나 붙이고 버텨왔고, 몸살이 나도 며칠 누워있으면 낫는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70을 넘어서니 몸이 정말 말을 안 듣더라고요. 무릎이 처음 아프기 시작한 건 60 중반쯤이었어요. 시장에서 오래 서서 일한 탓이겠거니 했죠. 그때는 아들 가족과 함께 산 지 몇 년 안 되었을 때라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있었고요. 아침마다 쪼그려 앉아 걸레질을 하고 빨래를 개고 부엌에서 몇 시간씩 서서 요리를 했어요. 처음엔 계단 오를 때만 좀 아팠어요. 우리 아파트가 14층인데 엘리베이터 고장 나면 걸어서 올라가야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나이 탓이려니 했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어디 하나씩은 아픈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해져서 한참을 주물러야 겨우 일어설 수 있었어요. 장 보러 시장에 갔다가도 중간중간 쉬어야 했고, 집에 와서는 무릎이 붓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특히 며느리 연주한테는 더욱 그랬어요. 이미 제가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불편해하는 것 같았는데, 아프다고 투정까지 부릴 수는 없잖아요. 몇 달을 그렇게 버티다가 어느 날 정말 심하게 아팠어요.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는데 무릎에 전기가 오는 것처럼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거든요.
한동안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민호가 화장실 가려다가 저를 발견했어요. 바닥에 앉아 있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저는 괜찮다고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민호가 병원에 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처음으로 정형외과에 갔어요. 엑스레이를 찍고 MRI도 찍었죠. 결과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연골이 거의 다 닳아 없어졌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이 정도면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수술을 해야 한다고, 입원도 해야 하고 재활 기간도 필요하다고요. 그때 돌아온 반응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연주가 제일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럼 집안일은 누가 하죠? 걱정스러운 표정이 아니라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마치 갑자기 큰 문제가 생긴 것처럼요. 민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술비는 얼마나 들어요? 입원 기간은 얼마나 되고요? 제 건강보다는 현실적인 것들이 먼저 걱정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기대했던 반응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어머니, 많이 아프셨죠? 라든지,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같은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요.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2주 뒤였죠. 그 2주 동안 저는 최대한 집안일을 미리 해놨어요. 반찬을 많이 만들어 냉동실에 넣어두고 아이들 학용품도 미리미리 사다 놨고요. 마치 제가 한동안 없을 것처럼요. 수술 전날 밤 민호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혹시 수술하시는 동안 도우미 불러야 할까요? 처음엔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 말을 듣고 깨달았죠. 연주가 직장 다니느라 바쁘잖아요. 집안이라고 애들 돌볼 사람이 없으면 곤란하니까요. 그때 정말 실망했어요. 제가 수술 받는 게 걱정이 아니라 제가 없는 동안 집안일 할 사람이 없는 게 걱정이었던 거죠. 수술 당일 저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민호는 회사 일이 있다고 했고 연주는 아이들 때문에 못 온다고 했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수술이야 혼자 받는 거니까요.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았어요. 3시간 넘게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옆 병실에서는 환자분의 자녀들이 왁자지껄하게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많이 아프시죠? 뭐 필요한 거 없어요? 하면서요. 제 침대 옆은 텅 비어 있었어요. 간병인도 없고, 가족도 없고, 저 혼자였어요. 간호사가 와서 물을 조금 마시라고 했는데, 손에 힘이 없어서 컵을 들 수가 없었어요. 옆 침대 보호자분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저녁 때 되어서야 민호가 왔어요. 회사 끝나고 잠깐 들른 거였죠. 어머니, 어떠세요? 하고 물어보긴 했는데 뭔가 의무적인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물어보더라고요. 언제쯤 퇴원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집에서 언제부터 다시 일상생활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저는 아픈 사람이 아니라 일 못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걸요. 제 건강과 회복보다는 언제 다시 집안일을 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였어요. 일주일 입원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다리는 아직 절뚝거렸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한 달은 무리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연주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동안 집안이 엉망이 됐어요. 빨래도 밀렸고 냉장고도 텅텅 비었고요. 언제쯤 다시 정상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 순간 정말 서글펐어요. 제가 수술받고 아픈 것보다 집안일이 밀린 게 더 큰 문제였던 거예요. 마치 고장난 기계가 언제쯤 다시 작동될 수 있는지 묻는 것 같았어요. 재활 운동을 하러 병원에 다녀와도 마찬가지였어요. 병원 다녀오시느라 수고했어요. 가 아니라 오늘 저녁은 뭐 해 먹죠? 였어요. 그때부터 확실히 알았어요. 이 집에서 제 존재 이유는 오직 하나뿐이라는 걸요. 집안일을 하는 것. 그것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요. 제가 아프거나 힘들어도 상관없고 오직 제 기능만 중요한 거였어요.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세요? 아플 때 가족들이 정말 나를 걱정해 주는지 아니면 내가 못하는 일 때문에 걱정하는지 구분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 차이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가장 아픈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더라고요. 특히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를 짐으로 여길 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나이에는 귀가 예민해져요. 특히 자다가 깨면 온 집안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듣고 싶지 않은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그게 가장 힘든 일이에요. 수술하고 몇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무릎은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예전만큼은 못했어요. 오래 서 있으면 아팠고 무거운 것도 못 들었죠. 그래도 최대한 집안일은 하려고 했어요. 가족들 눈치가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정말 몸이 안 좋았어요. 새벽부터 열이 나고 어지러웠거든요. 그래도 아침밥은 해야겠다 싶어서 부엌에 나갔는데 설거지통에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전날 밤 손주들이 야식을 해 먹고 그냥 둔 거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그냥 했을 텐데 그날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거실 소파에 잠깐 누워서 쉬고 있었죠. 그때 민호하고 연주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못 들은 척 했는데 점점 목소리가 커져서 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연주가 먼저 말했어요. 여보,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계시면 정말 답답해요. 친구들 집에 놀러 가고 싶어도 못 가겠고, 우리끼리 외식하고 싶어도 눈치 보이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거든요. 민호도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요. 어디 가려고 해도 항상 어머니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솔직히 우리 집이지만 우리 집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연주가 더 심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요즘 어머니 부엌 일도 예전만 못하시고 청소도 대충대충 하시는 것 같아요. 나이가 나이인지 실수도 많이 하시고요. 차라리 저희끼리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이 났어요. 조용히 소리 내지 않게 울었죠. 제가 그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였구나 싶어서요.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방해가 되는 존재였던 거예요. 며칠 뒤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저녁을 먹고 있는데 민호가 갑자기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다음 주에 가족 여행 가려고 하는데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어딘가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죠. 우리 어디로 가니? 나도 같이 가면 되지. 그때 민호와 연주가 서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쉬세요. 이번에는 저희 가족끼리만 가려고 해요. 어머니, 무릎도 아직 완전히 나은 게 아니고 여행 다니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저는 분명히 가족인데 가족 여행에서 빠지는 거잖아요. 그것도 제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된 거였어요. 그래도 나는 괜찮은데 조금 불편해도 함께 가면 안 될까? 하지만 연주가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도 가끔은 자유롭게 쉬고 싶어요. 항상 어머니 신경 써드리느라 제대로 놀지도 못하거든요. 이해해 주세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이 집에서 진짜 가족이 아니라는 걸요. 가족이라면 함께 여행도 가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피하고 싶은 존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손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는 할머니라고 달려와서 안겼는데 언제부터인가 저보다 스마트폰이 더 재미있어 보였나 봐요. 말을 걸어도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제가 간식을 만들어줘도 그냥 받아만 먹지 고맙다는 말도 없었어요. 어느 날은 큰손주 서연이가 친구들과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할머니? 좀 잔소리가 심해. 맨날 공부하라고 하고 자세 바르게 하라고 하고. 솔직히 좀 귀찮아. 그 말을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잔소리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손주가 걱정돼서 하는 말들이었는데 그것조차 귀찮다고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밤에 잠자리에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언제부터 제가 이 집에서 이렇게 외로워졌을까? 언제부터 가족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을까? 분명히 처음에는 함께 살자고 해서 이 집을 샀는데, 이제는 제가 여기 있는 게 민폐가 된 것 같았어요. 제일 속상한 건 제가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 식사 준비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손주들 뒷바라지까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니까 조금만 못해도 티가 나는 거더라고요. 어느 날 밤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외로웠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 진호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진호는 결혼도 안 하고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거든요. 가끔 안부 전화는 하지만 자주 보지는 못해요. 진호야,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그랬더니 진호가 반가워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요즘 힘든 얘기를 살짝 했어요. 그랬더니 진호가 걱정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형네 집에서 생활하는 게 힘들어요? 혹시 형수가 뭐라고 하나요? 저는 그때 울음이 터졌어요. 그동안 참고 있던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거든요. 진호한테 다 말했어요. 제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짐스럽게 느껴지고 있는지요. 진호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렇게 사시면 안 되죠. 엄마 집인데 왜 눈치를 봐요? 당당하게 사세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미 관계가 이렇게 틀어진 상황에서 당당하게 산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어색해질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나. 남은 인생을 이렇게 눈치 보면서 짐스러운 존재로 살아야 하나. 과연 이게 제가 그린 노후의 모습이었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지만 정작 가족 같지 않은 기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할 때 그 마음 이해하시죠? 일흔둘이 되어서 깨달았어요. 용기라는 건 젊을 때만 내는 게 아니라는 걸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나이에는 새로운 결정을 내리는 게 정말 어려워요. 이미 살아온 패턴이 있고 바꾸기엔 늦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때로는 바꾸지 않으면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민호 가족이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떠나던 날이 기억나요. 아침 일찍부터 캐리어 끌고 나가는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그들이 먹을 김밥을 싸고 있었죠. 습관적으로요. 어머니, 저희 없는 동안 편히 쉬세요. 민호가 인사를 했지만 그 말에서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도감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마치 짐을 하나 덜어낸 것처럼요. 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지자 저는 처음으로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외롭긴 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어요. 눈치 볼 사람도 없고 뭔가 잘못했나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첫째 날은 그냥 쉬었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서 먹고 싶은 걸 해 먹고 TV도 제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이런 기분을 느낀 게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요. 둘째 날, 저는 오랜만에 동네를 산책했어요. 평소에는 장 보러 갈 때 말고는 나갈 일이 없었거든요. 항상 집에서 뭔가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정말 오랜만에 여유롭게 걸어봤어요. 공원에서 만난 동네 어르신들이 화투치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시더니 같이 하자고 하시는데 처음엔 사양했어요. 집에 가서 저녁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동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문득 저녁 먹을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 게임 참여했는데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웃어본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시원하게 웃었어요. 그때 옆에 계시던 영숙 언니가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옥자야, 너 오늘 얼굴이 정말 밝아 보인다. 평소보다 훨씬 편해 보여.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얼굴을 찌푸리고 살았는지, 얼마나 긴장하고 살았는지를요. 가족들 눈치 보느라, 실수할까봐 걱정하느라, 제 본래 모습을 잃고 살았던 거예요. 셋째 날에는 더 과감한 일을 했어요. 혼자 영화를 보러 갔거든요. 젊었을 때도 영화관에 혼자 간 적은 거의 없었는데, 72에 처음으로 혼자 영화를 보러 간 거예요. 로맨스 영화였는데 보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어요. 그때 느꼈어요. 아, 나도 아직 감정이 살아있구나.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는 비슷한 또래 여성분을 봤어요.
책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고 당당해 보였어요. 저도 언젠가 저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당당하게 즐길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를 검색해 봤어요. 노인 혼자 살 수 있는 집, 노인 복지 서비스, 그런 것들이요. 그러다가 속초의 작은 펜션들을 보게 됐어요. 바다 근처에 있는 조그만 집들이었는데 사진을 보는데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어렸을 때 한 번 가본 바다가 그렇게 그리운 줄 몰랐어요. 파도 소리 들으며 아침을 맞이하고 바다를 보며 차 한 잔 마시는 생활. 상상만 해도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넷째 날 아침,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거든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했어요. 여보세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부동산 사장님이 놀라더라고요. 어머님, 갑자기 왜요? 여기 좋은 동네인데. 아드님 가족분들하고 상의는 해보셨어요? 그때 제가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제 집이니까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뭔가 제 안에서 변하는 걸 느꼈어요. 지금까지 모든 걸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 결정했는데 처음으로 제 의지로 뭔가를 결정하는 거였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집을 보러 왔을 때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40년 동안 제가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정말 팔아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이 집에는 제 인생의 절반이 들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집을 둘러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집 어디에도 진짜 제 공간은 없다는 걸요. 제 방이라고는 하지만 손주들 짐이 여기저기 쌓여 있고, 거실도 온전히 제 공간은 아니었고, 심지어 부엌도 며느리 취향에 맞춰서 다 바뀌어 있었어요. 저는 이 집에서 새든 사람처럼 살고 있었던 거예요. 집주인이지만 집주인 같지 않게요. 얼마의 매물로 내놓으시겠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물어보셨을 때 저는 생각보다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시세대로 해주세요. 빨리 팔렸으면 좋겠어요. 그날 저녁 영숙 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제일 믿을 만한 친구니까요. 영숙아, 나 속초로 이사 가려고 해. 영숙 언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갑자기 왜? 민호네하고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 혼자 있으면서 얼마나 편했는지를요. 영숙 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옥자야, 드디어 내가 내 삶을 찾는구나. 나도 가끔 생각했어. 너 요즘 표정이 너무 어두워 보인다고. 그런데 이렇게 용기를 낼 줄은 몰랐네. 그 말을 들으니까 확신이 섰어요. 제가 내리는 결정이 틀리지 않다는 확신이요. 이튿날 젊은 부부가 집을 보러 왔어요. 신혼부부 같아 보였는데 집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여기서 아이도 키우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면서요. 계약서에 사인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40년 인생이 담긴 집을 떠나는 거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도 있었어요. 여기서 정말 행복하게 사실 거죠? 제가 물어보니까 그 젊은 아내가 환하게 웃으면서 답했어요. 네. 꼭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씁쓸하면서도 후련했어요.
저는 여기서 행복하지 못했지만 다른 누군가는 행복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요. 여러분, 혹시 지금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 있으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고 살고 계신가요? 때로는 용기를 내는 것도 필요해요. 늦었다고 생각할 나이는 없거든요. 이제야 알았어요. 진짜 가족은 함께 있어도 편안하고 떨어져 있어도 그리운 사이라는 걸요. 여러분, 이사라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특히 72에 하는 이사는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복잡하고 모든 게 낯설어서 두렵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이삿짐을 싸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거든요. 이삿짐 트럭이 온 날, 민호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거실에 쌓인 박스들을 보고는 그야말로 경악했죠. 연주가 제일 먼저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민호도 당황해서 물어봤어요. 어머니, 설마 이사 가시는 건 아니죠? 농담이시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차분한 적이 없었을 정도로요. 농담 아니야. 나 속초로 이사 간다. 바다 근처 작은 집에서 혼자 살 거야. 그때 연주가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니,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혼자 하세요? 이 집 어떻게 할 거예요? 팔았어. 새 주인이 다음 주에 들어와. 그 말을 듣고 민호가 완전히 당황했어요. 어머니, 정말 미치신 거예요? 이 집이 얼마짜리인데 그냥 팔아버리세요?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요? 그때 제가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내가 자유를 원한다고 했잖니. 이제 진짜 자유를 줄게. 너희들이 원하던 대로 너희끼리 살아봐. 그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을 못 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항상 순종적이고 참기만 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단호해지니까 당황스러웠겠죠. 연주가 억지로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요? 그냥 가끔은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 거지, 어머니가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아니야.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 이 일은 둘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트럭이 떠나던 날, 손주들이 울면서 매달렸어요. 할머니 가지 마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지만 돌아설 수는 없었어요. 이미 새로운 삶을 향해 걸음을 내딛었으니까요. 속초 가는 길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잘한 건지, 너무 무모한 건 아닌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후회가 없었어요. 처음으로 제 의지로 내린 결정이었거든요. 속초에 도착해서 제가 산 집을 봤을 때 정말 작고 소박했어요. 서울 집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죠. 하지만 바다가 보였어요. 창문을 열면 파도 소리가 들렸고 짠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첫날 밤은 정말 외로웠어요. 혼자 먹는 저녁이 이렇게 쓸쓸한 줄 몰랐거든요. 그래도 아무도 눈치 볼 필요가 없으니까 마음은 편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쉬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거든요. 며칠 지나니까 동네 분들과도 안면이 트였어요.
아침마다 바닷가 산책 나가면서 인사도 나누고 가끔은 함께 차도 마시고요. 그분들이 저를 정옥자 씨라고 불러주시는 게 너무 좋았어요. 누군가의 어머니도 누군가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정옥자로 불려지는 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길고양이 한 마리가 제 집 앞에 나타났어요. 야위고 불쌍해 보였는데 밥을 주다 보니까 정이 들었어요. 바다라고 이름을 지어줬죠. 처음으로 저만을 위한 가족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호였어요. 이사 온 지 2달 만에 처음 온 전화였죠.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하시죠?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평소보다 훨씬 다정하기도 했고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어떻게 지내니? 저희는 사실 좀 힘들어요. 어머니 없으니까 집안일도 힘들고 애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서요. 어머니, 미안해요. 그동안 저희가 너무했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돌아갈 생각은 없었어요. 미안하다는 건 알겠어. 하지만 나는 여기서 잘 살고 있어. 너희도 적응하면 괜찮을 거야. 그 뒤로도 가끔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돌아와 달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그냥 안부만 묻더라고요. 그런 연락들이 나쁘지 않았어요. 이제는 서로 필요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리워서 하는 연락이었거든요. 둘째 진호는 한 달에 한 번씩 속초로 찾아와요. 혼자 사는 엄마가 걱정된다면서요.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아들과 친구가 된 기분이거든요. 손주들도 방학 때 놀러 와요. 처음에는 서울의 편리함에 익숙해서 불편해하더니 이제는 바다에서 노는 재미를 알게 됐나 봐요. 할머니 집에 오는 걸 기다린다고 해요. 이제 저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요. 아침에는 바닷가 산책하고 오후에는 독서실에 가서 책도 읽고요. 저녁에는 이웃들과 어울려서 수다도 떨고요. 가끔은 혼자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사 먹어요. 제일 좋은 건 아무한테도 눈치 안 보고 산다는 거예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되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으면 언제든 갈 수 있어요. 이런 자유로움을 72에 처음 느껴봐요. 물론 외로울 때도 있어요. 아플 때 챙겨줄 사람이 없다는 게 가끔 무섭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 지금의 평온함이 훨씬 소중해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뭘 할까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사는 게 효도가 아니에요. 서로가 행복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게 진짜 가족이죠. 때로는 떨어져 있는 게 더 그리워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을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72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나이는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정옥자라는 이름으로 온전히 제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변화는 무섭지만
그 무서움을 이겨낼 때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이고 파도 소리가 들려요. 바다야 고맙다. 나한테 새로운 계절을 선물해줘서.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여러분만의 새로운 계절을 찾으시길 바라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세요.